여러분, 믿기 힘든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이 순간 중국 해군 함정수가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주력함 295척, 중국은 370척. 숫자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중국 항공모함이 왜 움직이는 표적에 불과한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 공군력 1위는 미 공군, 2위는 미 해군이라고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바로 항공모함 때문입니다. 현대의 항공모함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한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공격력을 실고 움직이는 거대한 전쟁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짜 전력을 갖춘 항공모함은 최소 10만 톤급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니미츠급 같은 거대한 항모 말이죠. 5만 톤이면 10만 톤의 60% 정도 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 전투력은 10분의 1도 안 나옵니다. 미국은 11개의 항모 전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함정은 보통 3교대 시스템입니다. 한 개는 작전, 한 개는 대기, 한 개는 정비. 그래서 미국은 항상 6대에서 7대의 항모를 즉각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의 첫 항모는 1985년에 만들어진 낡은 배를 우크라이나에서 사온 겁니다. 이름은 야오닝함. 이걸 개조해서 쓰고 있죠. 그 다음이 산둥함 푸제남입니다. 8만 톤급으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건 단순히 배를 띄우는 게 아닙니다. 100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판이 짧으니까 뒤에서 총알처럼 쏴줘야 합니다. 이걸 캐터펄트라고 합니다. 착륙할 때는 더 무서운데요. 사실 착륙이 아니라 추락입니다. 쾅 하고 떨어지면 어레스팅 와이어라는 장치로 잡아챕니다. 갈고리로 확 잡는 거죠. 미국은 최신 포드급 항모에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적용했습니다. 첨단 기술이죠. 그런데 이 세계 최고 기술력의 미국도 2017년에 취역한 포드급의 문제를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 못했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중국이 핵 추진도 아닌 재래식 동력 8만 톤급 항모에 이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미국도 못 잡은 기술을 중국이? 당연히 제대로 작동할 리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 항모에 타봤던 전문가의 증언을 들어보면 중국 군함이 일반 상선 규격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전함은 여러 발을 맞아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데미지 컨트롤이 중요하고 일반 배보다 몇 배나 비쌉니다. 그런데 중국은 일반 상선 규격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빨리 숫자를 늘리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키워서 태평양으로 나가려 한다고요?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중국의 실제 전략은 AAD입니다. 영어로 Anti-Access Area Denial, 한국말로 반접근 지역 거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제발 우리 영해에서 천해리까지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나가는 게 아니라 막으려는 거예요. 2016년에 결정적 사건이 터집니다. 중국 해군 함정 숫자가 미국을 추월한 겁니다. 미국이 여기서 충격받았죠. 그래서 미국이 뭘 했을까요? 첫째, 유령함대, 즉 무인 함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전투기에 초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달아서 천해리 밖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셋째, 무인기를 띄워서 공중 급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이걸 보고 정말 좌절했다고 합니다. 저 망할 놈들이 무인기로 공중 급류까지 하네.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면 더 무서운 겁니다. 무인기가 혼자 날아가서 정교한 공격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군사작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상륙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모두 몇천분의 1 확률이라고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중국은 1949년에 단 한 번 상륙작전을 해봤는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상륙 작전을 안 해봤어요. 대만은 어떨까요? 대만 동부는 산악 지역입니다. 서부는 갯벌이에요. 수심이 낮아서 상륙정이 좌초되기 딱 좋습니다. 게다가 대만은 수십 년간 이걸 준비해 왔습니다. 대함 미사일을 촘촘하게 배치해 놨습니다. 모든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안 도와줘도 대만은 결국 점령당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팔이나 다리 하나는 자를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별다른 피해 없이 이기는 것과 눈 하나 날아가고 팔 한쪽 잘리며 이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도 저 정도 아는데 중국이라고 못하겠어요.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러시아는 식량과 자원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전쟁을 해도 버틸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은요? 중국은 자기네 에너지 자급률이 86%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수력, 풍력, 태양광이 다 포함된 겁니다. 전쟁하는데 수력으로 하나요? 탱크 가는데 태양광 패널 붙여서 가나요? 아니잖아요. 무조건 석유를 넣어야 됩니다. 바람이 안 불면 못 갑니다. 비가 안 오면 못 갑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석유 자급률이 60%대도 힘들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친하다고요? 지금 러시아 병력 배치를 보면 7,080%는 나토와 대치 중이고 나머지 20%는 중국 쪽 국경에 배치돼 있습니다. 가운데는 텅 비어 있어요. 중국은 향후 20년 안에 핵탄두를 1,500발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미국, 러시아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핵무기는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일반 탄도탄 하나 20억짜리를 1년 유지하는데 7억 원이 듭니다. 핵물질이 달린 대륙 간탄도 미사일은 그 10배입니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핵무기 유지와 현대화에 매년 1,000억 달러를 쓸 예정입니다. 10년이면 1조 달러입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공산당 독재 체제에서 무제한으로 쏟아붓는 건 자원 낭비입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구축함 짓는데 67년 걸린다. 중국은 56년 걸린다. 그런데 한국은 2년 걸린다. 실제입니다. 미국 조선업 생태계는 파괴됐습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1인당 인건비가 86,000달러인데 어떻게 경쟁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지만 해군력은 노하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서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구조물도 설치하고 훈련도 빈번하게 합니다. 그런데 서해를 분쟁 수역화하는 건 중국한테도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서해가 분쟁 수역이 되면 미국 함대가 들어올 명분이 생깁니다.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해 문제는 안보보다는 경제적 관점이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외교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우리도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영의 주권의 문제니까요. 중국은 주변에 친구가 적습니다. 중국이 찝쩍거리면 찝쩍거리는 나라들이 다 군비를 증강합니다. 필리핀만 봐도 그래요. 형편없는 해군을 쓰다가 한국한테 신조함을 삽니다. 호세 리잘급 말이죠. 모든 국제 정치는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위협하면 위협한 대로 준비하고 또 때릴 생각을 합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중국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함정 제조 방식을 보면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통은 초도함을 만들어서 문제점을 다 잡고 양산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일단 두 척 만들고 문제가 있으면 또 두 척 만들고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만듭니다. 기술 발전에는 좋은 방식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빵점입니다. 압축 성장을 위해 선택한 거죠. 지금은 냉전기 같은 명확한 진영이 없습니다.
다극화됐지만 진영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느슨한 진영 논리 속에서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는 솔직히 동네 건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총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건 동맹 때문입니다. 오나라와 동맹으로 조조를 적벽에서 치고 바로 돌아서서 동맹을 배반하고 총나라를 만들었죠. 한미동맹은 과거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동맹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게 트럼프입니다. 한반도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유럽 전쟁이 한반도와 연결돼 있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그 증거죠. 인도 마이너스 파키스탄을 보세요. 파키스탄은 북한 핵 개발을 도왔고 인도는 K9 자주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원유의 70%가 거기서 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국방력, 핵이 없어도 12위의 경제력, 문화는 세계를 선도합니다. 글로벌 국가입니다. 이제 북한 프리즘에서 벗어나 한국형 세계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가 돼야 합니다. 친북이냐 반북이냐, 친미냐 반미냐, 친중이냐 반중이냐가 아닙니다. 한국의 국익을 중심에 놓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야 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익의 전략적 명확성 말이죠. 얄밉지만 우리도 이제 그 정도의 위치입니다. 당당하게 우리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 지수가 22위에서 27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2015년에 선진국 진입을 선언했는데 이 전성기가 굉장히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전성기가 지난 다음 우리 과제는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R&D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개발 인력, 엔지니어, 과학자들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과 가서 공부 잘하면 다 의대 간다고 합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과학기술, R&D, 엔지니어링이 전부 죽는 겁니다. 나라가 죽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입니다. 여기에 퍼부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근간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가 연착륙하려면 끊임없이 투자하고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변수들 속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는 더 첨예해지고 전략은 더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주 국방을 위한 군사력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시간입니다. 중국 해군 370척의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 오늘 확실히 이해하셨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